네, 2016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기출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 배워가면서 그리고 또 간단한 계산문제 해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1번 삼성식 송전선로의 선간거리가 각각 50cm, 60cm, 70cm인 경우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는 약 몇 cm인가? 자, 얘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선이 요렇게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70cm란 얘기입니다. 이때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공식이 있습니다.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공식인데요. 3루트 이 선간거리를 다 곱해주면 등가 선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3, 루트에 여기 걸려있는 3이에요. 이 밖에 나와 있는 3 아닙니다. 얘는 공학용 계산기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고 얘네들 다 곱해주면 59.4cm입니다. cm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9.4c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공식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송전 계통에서 자동 재폐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건 자동 재폐로 방식. 리클로저 얘기하는 거죠. 리클로저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리클로저는 가공선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차단과 투입을 설정된 횟수만큼 거의 뭐 2에서 3회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이 차단과 투입을 설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그 사이에 사고가 해결이 되면 정상 송전을 시키고요. 그 사이에 사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구 차단, 완전 개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클로저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계정기의 단순화, 복잡하다고 했죠. 단순화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리클로저, 자동 재폐로 방식의 장점이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흡출관이 뭐냐면 수력발전소에서 수차를 사용하죠. 그 수차 중에 반동형 수차라고 있습니다. 반동형 수차가 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흘려주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지나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얘와 연결되어 있는 터빈이 돌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반동형 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연결되는 애가 흡출관이라고 하는데 얘 역할은 유효 낙차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냥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겠죠. 흡출관은 유효 낙차를 늘린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초고압용 차단기에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폐 저항기를 사용합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송전단 전압이 66kV이고 수전단 전압이 62kV로 송전 중이던 선로에서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전단 전압이 63.5kV가 되었다. 전압 강하율은 약 몇 %인가?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이 66kV일 때 수전단 전압이 63.5kV로 전압이 강화됐을 때 그때의 전압 강하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압 강하율 구하는 공식은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송전단 전압 66kV 줬죠. 그리고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여 수전단 전압이 63.5kV일 때 전압 강하율을 구하는 거니까 수전단 전압은 63.5k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63.5kV가 되고요. 여기에 이거 62.5가 아니라 63.5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63.5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전압 강하율은 66-63.5 나누기 63.5 곱하기 100 하면 3.9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죠. 전압 강하율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압 강하율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방전 코일은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전압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방전 코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154kV 송전 선로의 전압을 345kV로 승합하고 같은 손실률로 송전한다고 가정하면 송전 전력은 승합 전에 약 몇 배 정도 되는가? 자, 이 문제 이런 얘기죠. 345로 승합했을 때의 송전 전력은 승합 전에 154kV일 때의 송전 전력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거는 비례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송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전력은 VI 이렇게 구해지죠? 근데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R분의 V 제곱. 그래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P1은 V1의 제곱. 얘가 승합 전의 전력이고 승합 전의 전압입니다. 네. P2는 승합 후의 전력이고 V2는 승합 후의 전압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P1 대 V1의 제곱은 P2 대 V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P1 P1 대 P2는 V1의 제곱 대 V2의 제곱 이렇게라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비례식을 정리해 보면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거와 같아야죠. 그래서 P2 V1의 제곱은 P1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승합 후의 전력이 승합 전의 전력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승합 후의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P2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V1 승합 전의 전압이죠. 그래서 154kV. V2 승합 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345kV. 그래서 154의 제곱분의 345의 제곱 곱하기 P1 승합 전의 전력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2 승합 후의 전력은 승합 전의 전력의 한 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비례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용해서 비례식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 초고압 송전선로의 단도체 대신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엔 저감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에요. 코로나 인계 전압이 뭐냐면 코로나 현상이 발생되는 전압을 코로나 인계 전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전선에 있는 전압이 외부로 방전되면서 막 불빛도 나고 소리도 나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로나 현상에 대한 대책 방법 중에 하나가 복도체를 채용한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복도체를 사용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이 높으면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28번 복도체를 사용할 경우 틀린 내용은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 제가 설명드릴 때 복도체가 나오면 코로나를 설명하는 코로나에 관계된 내용이 답이 될 확률이 98%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문제 역시 복도체가 문제에서 나왔고요. 답이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평행 2회선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중 B에 해당되는 것은 선로가 이렇게 가다가 병렬로 이렇게 분리될 때 4단자 정수 중 요 B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B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요 A 뭐라고 그랬죠? 전압비, B 임피던스 성분, C 어드미턴스 성분, D가 전류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나눠질 때는 이 B 임피던스 성분은 2분의 1 반이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0번 송전 계통에서 일선 지락 시 유도 장애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이렇게 Y결선에서 중성점을 이렇게 대지로 접지하는 것이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을 가지고 직접 접지하는 걸 직접 접지 방식,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시켜 놓은 게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액터를 연결해 놓은 것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 한 선이 지락됐을 경우에 지락전류는 그냥 직접 접지 방식이 지락전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저항 접지 방식, 그 다음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지락전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지락전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유도장애도 가장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송전전압이 154kV, 2회선 선로가 있다. 선로 길이가 240km이고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0.02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메타라고 한다. 이것을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이용하여야 하는가? 자,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충전하기 위한 발전기 용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발전기 용량 구하는 공식은 충전 전류에다가 대지 전압을 곱하고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해줘서 발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지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대지 전압은 Y 결선이건 델타 결선이건 성간 전압에 루트 3을 나누면 그 대지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간 전압 154kV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나누면 대지 전압은 89k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는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각 주파수 곱하기 정정 용량 곱하기 대지 전압으로 충전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 주파수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 60Hz 줬죠. 그래서 60을 곱해주고 정정 용량 얘는 단위가 파라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를 줬죠. 그래서 얘를 그냥 파라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고요. 요 킬로메타 단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킬로메타를 곱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킬로메타 단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킬로메타 단위인 선로의 길이 240을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2회선 선로이기 때문에 또 2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식은 0.02 정정 용량에 0.02 곱하기 마이크로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메타 단위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240kg를 곱해주고요. 2회선 선로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또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대지전압 89kV라는 거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해주면 0.1 파이 킬로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단위가 킬로 암페어냐면 전압을 킬로볼트로 줬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구한 애들을 이 식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발전기 용량을 구해보면 3 곱하기 0.1 파이 킬로 암페어 그죠? 곱하기 89 킬로볼트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킬로와 킬로가 곱해졌기 때문에 메가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4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4 메가볼트 암페어랑 비슷한 애가 86이 있네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86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계산 문제 연습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방향성을 갖지 않는 계전기는 2번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3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22.9kV Y결선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각 상에 접속된 부하가 불평형일 때도 불완전 일선 지락 고장의 검출 감도가 상당히 예민하다가 아니라 감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나머지 보기의 내용들은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 그게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란 얘기죠. 이 문제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 이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송전선로의 현수 애자련 연면 선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자, 현수 애자련이 뭐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애자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전력선을 이렇게 걸어 놓죠. 얘를 현수 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 애자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시켜 놓은 애들을 애자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주에 보면 이게 전주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애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 애자는 핀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애자랑 좀 다르죠.
예, 이렇게 지지분에 걸려있는 애를 현수애자, 예, 핀처럼 꽂아져 있는 애를 핀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옆면 섬낙이 뭐냐면 요 철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선을 걸잖아요. 전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면 철탑에서 예, 전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을 섬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철탑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섬낙이라고 하고요.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넘어가는 걸 역섬낙이라고 해요. 예, 같은 섬낙이죠. 예, 그래서 이것과 가장 관계가 먼 걸 찾아라. 자, 하나씩 볼까요? 철탑의 접지저항. 그쵸? 철탑이 이렇게 있고, 예, 이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저항이 작으면, 만약에 이상전압, 뭐 낙뢰가 쳐가지고 철탑에 이상전압이 올라갔을 때, 이 애자를 통해서, 예, 이 전선으로 전압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게 넘어가는 걸 섬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탑 접지저항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현수 애자련의 개수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개수가 적어지면 이 철탑과 전선과의 거리도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짧아진 만큼 여기 흐르는 전압이 철탑으로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현수 애자련의 개수와 관련이 있고요. 또 현수 애자련의 소손됐다는 건 얘네들이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네들이 기능을 못하면 예, 전압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애자가 있는 역할이 뭐예요? 전압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철탑과 전선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손돼서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 섬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해주는 애죠. 그래서 애자련의 예, 섬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6번, 각 전력 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틀린 것은? 자, 이게 전력계통 A계통이라고 하고, 이게 전력계통, 이렇게 B계통이라고 하면 연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호 연결을 했답니다. 이때 장점이 있는데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배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면 그 영향 범위가 작아진다. 자, 여기서 고장 났을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얘도 고장의 영향을 받겠죠. 영향 범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6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유효 낙차가 100m, 최대 사용 수량이 20m 세제곱퍼세크인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은 85%라 한다. 예, 수력발전소 출력 구하는 문제죠. 예, 출력 구하는 공식은 9.8QH 효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에타 T가 수차 효율이고요. 에타 G가 발전기 효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로 줬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친 게 85%, 계산할 때는 0.85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요 Q는 최대 사용 수량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 사용 수량은 20m 세제곱퍼세크고요. H는 유효 낙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효 낙차는 문제에서 100m 줬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가 적용시켜서 계산기 때려보면 9.8 곱하기 최대 사용 수량,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20 곱하기 유효 낙차, 100 곱하기 효율 0.85를 하면 16,660k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7번도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공식만 알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이 문제도 스스로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연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예, 연가. 그전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가가 뭐냐면 이렇게 선로를 가설할 때 중간중간마다 선로의 위치를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줍니다. 예. 이런 작업을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 각 상의 임피던스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직렬공진의 방지를 위해서 연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기 위해서 연가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3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연가의 효과가 아닌 건 작용 정정 용량의 감소. 얘는 연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8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9번. 각 수용가의 수용설비 용량이 50kW, 100kW, 80kW, 60kW, 150kW이며 각각의 수용률이 0.6, 얘가 0.6, 얘도 0.6, 얘는 0.5, 얘는 0.5, 얘는 0.4일 때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라면 변압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필요한가? 단 평균 부하 역률은 80%라고 한다. 자,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50, 100, 80, 60, 15를 각 수용률과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런 식이 되고요. 나누기 부등률 곱하기 역률. 부등률 1.3 줬죠? 그리고 역률 80%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0.8을 적용시켜서 계산기 때려보면 211.5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212가 있죠. 그래서 2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역률을 나눠준 이유는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로 줬잖아요. 그래서 킬로와트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나누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역률을 나눠준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0번 그림과 같은 주상 변압기 2차 측 접지 공사의 목적은 2차 측 전압 상승 억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해설에 보면 제2종 접지 공사로서 요거 삭제해 주세요. 왜냐면 2021년부터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 3종 접지 이런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종 접지 공사로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혼자서 꼭 복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